보수 매체들이 참군인,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김관진 같은 구명 기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번갈아가며 썼었죠. 왜 그랬을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여러 혐의 관련해 취재를 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관련 취재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김관진 석방이 이제 법리적 판단 이외에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석방 이유가 댓글 관련 서류에 수백 차례 결재만 했을 뿐 지시가 없었다는 것인데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결재는 확실한 이행 지시, 곧 명령을 의미합니다. 군에서는 특별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른팔, 그러니까 신광열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이분 정말 막후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직접 커밍아웃을 해야 할 만큼 법원은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했다는 건 어떤 사정입니까? 구체적으로? 김관진이 구속되자 보수 세력의 코어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김관진이 8년 넘게 국방부 청와대에서 무기 거래를 진두지휘한 사실상의 정점이라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로키드 마틴, 그리고 사드의 국내 반입, 그리고 무기 거래의 그 숨은 계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관진이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럼 주진우 기자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오랫동안 취재해 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도 혹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그런 무기 사업과 연루된 혐의를 두고 있었나요? 예. 이번 구속영장은 이번에 구속된 이유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세월호 일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결국 검찰이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기 관련 거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입을 열 경우 보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가 통째로 뽑힐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구속영장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청구된 것이긴 하나 검찰에서는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또 혐의를 두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쪽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도 이런 취재를 주진우 기자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도 혹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혐의 때문에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 방문했었는데요. 미국 그 정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고 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이 이명박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난 1월과 3월에 미국에 급히 방문했었어요. 그때 사드 배치를 당겨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뒤에서는 여러 다른 방산 업체와 관련된 작업에 있었던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신속히 배치해달라고 갔지만 그렇다면 그 결정은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하는 일인데 네. 정부 관계자만 만난 게 아니라 방산업체 관계자들과도 따로 만났다. 예. 그래서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계 당국들이. 김관진 전 장관을 어느 업체와 특별히 로키드 마틴과 특별히 결탁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혹만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말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있다. 네. 김관진 장관이 워싱턴에 머물렀을 때 로키드하고 그때 결탁된 것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한 2년 정도 가족과 함께 머물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다. 가족과 김관진 장관의 뒤를
봐주고 여러 가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관계 당국이 들여다보고 검찰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무기 사업 8년이나 핵심 요직이 있었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요직 인사들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봤고 그리고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그러면 무기 사업에 관여를 했다고 했는데 무기 사업 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김관진 장관이? 사실 김관진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는 전시작전권 환수만큼은 확실하게 자기가 하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 김정일, 김일성 사진을 막 걸어놓고 거기를 관역으로 삼아서 막 사격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경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군인 하지만 참 정치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때 가장 김관진 장관이 신경 썼던 부분이 북한 부분이 아니었고 기무사와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댓글 공작을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길을 걷는 것에 가장 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뭐 낙곰수를 종북방송으로 규정하고 사찰당하고 공격했고 뭐 저희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큰 일을 했던 것은 뭐냐면 2012년 대선 때 서울고 동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이렇게 짝을 이뤄서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원세훈 국정원장과 서울고 동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그래서 얘기네. 네, 국정원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세트가 돼가지고 불법 대선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요직에 동용됐던 건 어떤 연유입니까? 아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에 1등 공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를 땄겠죠. 군인을 동원해서 직접 대선 개입에 나섰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메가더가 오더라도 대선 개입을 했다면 구속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관진 장관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더불어서 박근혜 문고리 4인방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구속된 전원과 그리고 이춘상 씨하고 직접 소통한 거의 몇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아 그래요? 김관진 장관은 정윤회를 형님으로 모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윤회가 형님으로 모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유라가 증언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윤회 씨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김관진 전 장관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문고리 그때 당시에는 4인방이죠. 이춘상 씨 보좌관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문고리 4인방과 직접 소통했던 사람이다. 네, 직접 소통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김용판 청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국정원대권 은폐 관련해서 대법원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수사 라인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어요. 이 압수수색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대선 개입하고 그다음 발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올랐었는데 당연히 올랐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압력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잡아가도 구속해도 되는데 김용판만은 안 된다고 굉장히 거세게 막아섰습니다. 김용판 청장을 구속할 경우 김용판이 직접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여기저기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검찰을 막아 세우는 그런 단계까지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센 압박이었습니다. 김영판 청장 자신이 자신을 구속할 경우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저기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 여기저기서 압박했었고 검찰은 놔둘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취지네요. 말하자면. 네, 불구속 기소할 수. 네. 근데 이 김영판 청장 무죄 건과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이 석방권이 쌍둥이 사건이라고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랬다는 얘기는 김관진 전 청장이 지금 뭐 보수 매체에서 보도되기로는 자기는 구속 적부심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권유해가지고 할 수 없이 했다. 뭐 상관인 자기가 혼자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김관진 전 청장도 뭐랄까요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정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청장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반대했다는 그 TV조선이나 조선 쪽에 그 보도가 있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김관진 전 장관이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둘 경우 그 안에 둘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 것으로 그런 소문이 그쪽에서는 났었습니다. 사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나서서 사설과 기사를 연일 김관진이 구속되면 김정은만 좋아할 일이라고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했죠. 동아일보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을 그 모함받아 그 옥에 끌려가는 이순신으로 거의 승격하기도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 참군인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군인 이런 이미지는 사실 군 사이버사에서 김관진이 직접 만들었던 일들이에요. 말들이고 자신을 우상하기 위해서 포스터 만들고 쇼 벌이고 이거 조선일보가 다시 얘기하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군이 자국민 민간인을 공격하는데 북한이 왜 두려워합니까? 감사하고 우습죠. 자.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그만 흥분하고요, 주진 기자. 네. 자, 후속 취재 내용 나오면 특히 이제 미국 취재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 사안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아니 저는 흥분해가지고 지금 다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 들어가세요 이제. 지금까지 시사인의 주준희 기자였습니다. 네. 네. 시사인 주준희 기자였습니다.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할 거라 버렸네요. 예. 자, 오늘 코너가 많습니다. 급합니다. 프란다스의 개주. 예, 안홍구 전 청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바쁘게 달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네요. 저쪽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고. 우리가 설마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성을 제가 또 한번 했습니다. 설마는 없다고 제가 스스로 말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그게 되네요. 항상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보니까. 자, 플랜더스 개. 이게 이제 드디어 오픈됐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홈페이지가 내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 기다리다 목이 다 빠지겠어요. 예, 그리고 일단 이게 주식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예. 주식 평가가 돼서 이제 캔코에서 경매에 이제 그 공매에 내놓아야지 저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이에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예. 이번 주 되겠지 하다가 지쳐가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해주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오늘 주제는 다스를 승계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네. 유형별로 싹 정리하셨다면서요. 예, 유형별로 정리를 했는데 아마 그걸 이야기하면 오늘 아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그 돈을 가진 분들이 2세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방법들이 이 다스에 다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유형 자세한 부가 설명 못 하시더라도 유형이 대충 어떤 게 있습니까? 유형을 보자면은 이제 처음에 그 시드 머니를 만들어주죠, 보통. 그건 이제 삼성의 방식이었죠. 예, 삼성의 아들한테 60억 줘가지고 그렇죠. 16억만 세금을 내게 한 다음에 그걸로 몇 조를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결국 삼성을 먹었어요.
예, 지금 회장 승계를 했죠. 승계 작업이 끝났고. 삼성 방식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통하게 됐죠. 지금은 사실 재벌 이제 전부 다 눈이 있으니까요. 다 보는 사람들이 많고. 재벌 사이즈에서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우에는 보면 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그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납품을 시키죠. 그래서 납품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기술을 탈취해서 그 회사를 납품을 끊어버리면 그 회사는 이제 망하니까. 오사를 하니까. 그러면 그 회사를 인수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좋은 기술 있는 중소기업을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일감을 줘가지고 막 이제 키운 다음에 갑자기 끊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다음에 싹 먹어버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 그리고 뭐 그 일감을 또 그 계속 몰아주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지금 증여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일감을 몰아줄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일감을 몰아주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좀 다스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감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은 뭐 20%인가 30% 이상 물가를 몰아주면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눈이 안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몰아주고 있었다 이거죠. 몰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 유형 그러니까 뺏는 것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몇 번 저희가 알려드렸었는데. 근데 그 작은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그 다스의 계열사들을 같이 붙이는 작업. 그러니까 위장 계열사들을 합병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식은 위장 계열사 합병. 그 전번에 그 다온이라는 것은 100만 원에 이제 인수를 하는. 600억짜리 매출을 일으키던 회사였는데 인수를 100만 원에 했죠. 그렇습니다. 같은 편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뺏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 대기업이 하던 일 방식인데 이제 대기업이 오랜 세월 개발해온 노하우들 법을 피하기 위해서 완전히 한목에 습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스가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식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회사는 물려줘야 되겠고 이런 고충이 있다고 상정을 해보면 방법이 뭐가 있겠냐. 방법은 기존의 재벌들이 수십 년간 개발해온 노하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승계하는 작업을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는데 그게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2015년도에는 SM이라는 회사를 이시영 씨 그 등기회사 유일한 등기회사. 그 SM이라는 회사를 하나 세우면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고 해외에는 지금 법정 대표를 다 바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법정 대표를 바꿔가지고 중국에 있는 4개 회사 알짜배기 4개 회사는 전부 다 이시영 씨 100% 다스에서 출자한 회사고 나머지는 합작 회사들은 중국인이 이름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짜 회사들은 다 이제 대표로 되어가고 있고 인사를 다 하고 안에서는 또 CFO로서 자금을 전부 다 관리하는 쪽으로 실질적인 장악을 다 이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석 달 전부터 140억 떠들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승계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건데 140을 포기했으면 된다니까요. 계속 얘기했지만 그랬으면 저희들의 주목을 안 받게 된 거죠. 그 140억 받았다고 할 때부터 이 140억이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발목을 잡기 시작했는데 요는 이겁니다. 이세영 씨한테 회사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회사에다가 일감도 몰아주고 시드마니도 애초에 줬겠죠. 시드마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 탈취한 거 아닌가 싶은 형태의 그런 회사 인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위장 계열사였나 싶은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일감을 몰아주기도 계속하고 있었고 그렇게 막 등치를 키우는 거죠. 등치를 키운 다음에 이게 이 회사가 결국 모 회사를 먹어버리거나 그죠? 그렇죠. 그 SM이라는 회사를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모 회사를 집어먹는 그러면서 그 모 회사를 집어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또 자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해외 투자를 하는데 해외 투자했는 데를 보니까 대부분 다 결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대기업이 잘 쓰는 방법 중 하나가 해외 투자하는 척했다가 일부러 망하게 한 다음에 일부러 망하게 했으니 그다음 들여다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돌아서 돌아오는 경우.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관리가 그쪽에서 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외 알짜들은 이미 대표이사가 돼버린 상태고 그렇습니다. 눈 밖에 나 있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JTBC의 특종이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몸집을 계속 키워가고 해외에서 실패한 듯 처리된 회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돌아서 돌아온 정황 뭐 그런 의혹들
그런 의혹들 중에 하나 밝혀진 게 이제 1,800억대였나요? 1,485억. 네. 조그만 회사. 예.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그 포장지 회사죠. 포장지 회사여서 이 회사는 포장지를 납품하고 다스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뜬금없이 1,400억, 1,500억대를 다스에 입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미국 엘리바마에서 뭐 생긴 클레임 때문에 들어온 돈이다. 그렇게 뭐 해명을 하죠. 그렇게 거기서부터 돈이 흘러서 다시 돌아와서 다 써들어간 거 아닌가. 말이 안 되는 해명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요 건건이 다 하나하나가 다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사건인데 이게 종합적으로 풀 패키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이게 다겠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 소개를 해드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거든요. 이게 그 박근혜 정부를 너무 지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보수 정권 하에서까지는 보호가 되는데 혹여라도 정권이 바뀌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작업을 2년 전부터 한 것 같아요. 이명박근혜라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 그렇게 승계가 마구 되고 있는 와중에 떡 걸린 거죠. 예. 딱 걸려서 저희가 계속 들여다볼 예정이고 플랜다스에게는 그럼 다음 주에 드디어 나옵니까? 예, 플랜다스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안항구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호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진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김관진이 8년 넘게 국방부 청와대에서 무기 거래를 진두지휘한 사실상의 정점이라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로키드 마틴 그리고 사드의 국내 반입 그리고 무기 거래의 그 숨은 계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관진이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럼 주진우 기자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오랫동안 취재해 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도 혹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그런 무기 사업과 연루된 혐의를 두고 있었나요? 예. 이번 구속영장은 이번에 구속된 이유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장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세월호 일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결국 검찰이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기 관련 거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입을 열 경우 보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가 통째로 뽑힐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핵심은 구속영장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청구된 것이긴 하나 검찰에서는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또 혐의를 두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쪽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도 이런 취재를 주진 기자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도 혹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혐의 때문에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 방문했었는데요. 미국 그 정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고 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이 이명박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난 1월과 3월에 미국에 급히 방문했었어요. 그때 사드 배치를 당겨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뒤에서는 여러 다른 방산 업체와 관련된 작업에 있었던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신속히 배치해달라고 갔지만 보수 매체들이 참군인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김관진 같은 구명 기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번갈아가며 썼었죠. 왜 그랬을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여러 혐의 관련해 취재를 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관련 취재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김관진 석방이 이제 법리적 판단 이외에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석방 이유가 댓글 관련 서류에 수백 차례 결제만 했을 뿐 지시가 없었다는 것인데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결제는 확실한 이행 지시, 곧 명령을 의미합니다. 군에서는 특별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른팔, 그러니까 신광열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이분 정말 막후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직접 커밍아웃을 해야 할 만큼 법원은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했다는 건 어떤 사정입니까? 구체적으로? 김관진이 구속되자 보수 세력의 그렇다면 그 결정은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하는 일인데 네. 정부 관계자만 만난 게 아니라 방산업체 관계자들과도 따로 만났다. 예. 그래서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계 당국들이. 김관진 전 장관을 어느 업체와 특별히 로키드 마틴과 특별히 결탁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혹만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말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있다. 네. 김관진 장관이 저 워싱턴에 머물렀을 때 로키드하고 그때 결탁된 것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한 2년 정도 가족과 함께 머물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다. 가족과 그 김관진 장관의 그 뒤를 봐주고 여러 가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관계 당국이 들여다보고 검찰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무기 사업 8년이나 핵심 요직이 있었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요직 인사들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봤고 그리고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그러면 무기 사업에 관여를 했다고 했는데 무기 사업 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김관진 장관이? 사실 김관진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는 전시작전권 환수만큼은 확실하게 자기가 하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 김정일, 김일성 사진을 막 걸어놓고 거기를 관역으로 삼아서 막 사격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경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군인 하지만 참 정치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때 가장 김관진 장관이 신경 썼던 부분이 북한 부분이 아니었고 기무사와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댓글 공작을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길을 걷는 것에 가장 큰 공을